네, 안녕하세요. 원산지 지원실의 서준석 권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맡은 파트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 가지고 많이 졸리실 거라 사료되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사후검증 사례랑 그리고 저희 지금 부서에서 지금 작성 중인 사후검증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사례는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업체별로 받은 실제적인 사례라서 사례의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후검증을 받으실 때 이러한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미 FTA, 지금 한미 FTA 기준으로 해서 직접 검증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한미 FTA 직접 검증을 지금 사후 검증을 보기 전에 우선 미국 통관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선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의 절차와 방법은 협정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이해는 통관 절차를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미국 세관 수입 통관 절차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세관의 통관 절차는 크게 통관 단계하고 사후 심사 단계로 나눠집니다. 통관 단계는 저희가 흔히 아는 엔트리 제출, 엔트리 서머리로 나눠지는데요. 화물 반입 신고랑 수입 신고로 나눠지게 됩니다. 화물 반입 신고는 저희가 알듯이 보세 구역에 화물이 반입이 되면 화물 반입 신고를 하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수입 신고를 하면 화물 반출 10일 근무 내에 신고를 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수입 신고할 때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입 신고할 때 협정을 적용하듯이 미국도 수입 신고할 때 협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1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통관 단계가 끝나게 되면 미국은 사후 심사 단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포스트 엔트리 리뷰라고 해서 사후 세액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통관 단계에서는 신고서나 어떤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게 되는 거고 세액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 사후 심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게 바로 원산지 검증 단계가 요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후 세액 심사를 거치고 세액이 결정이 되면 리퀴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검증 제도와 이렇게 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국은 납세 신고일로부터 10개월 또는 314일 이내에 세액을 정산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즉, 사후 검증 시기가 세액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수입 신고 수리 후에 검증이 이루어지는 십전상의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테이블화 시켰는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한국은 검증 시점이 수입 신고 수리 후, 미국은 정산 이전 단계에 사후 검증이 실행된다는 거죠. 또한 미국은 저희 나라랑 다르게 저희 나라는 이제 각 세관마다 FTA 검증 심사팀이 따로 있죠. FTA 심사팀이 따로 있는데 미국은 요것을 이제 사후 세액 심사 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관의 세액 심사팀에서 사후 검증도 같이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섬산협에서도 사후 검증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고요. 그쪽에서 유명 인사분이 한 분 오셨는데 CBP에서 단연간 근무하신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들 CBP에서는 이러한 기점으로 사후 심사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최근 이슈화되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과연 원산지 검증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크게 한 3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검증을 요하는 업종, 2014년 같은 경우에 섬유가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죠. 저희 나라로. 그렇듯 자동차 부품류 딱 타겟팅을 해서 나오는 검증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수출 수입 물품이 부정 수입에 의심이 된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물품에 대해서 사후 검증이 나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장기간 수출입 통관건을 받는데 법규 준수도가 떨어지는 업체, 그리고 신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좀 의심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후 검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크게 요 3가지로 이제 사후 검증이 시작되고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후 검증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통과 단계 때부터 협점을 적용할 때부터 정확한 신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총 4가지 사례를 제가 추출했습니다. 해당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소상히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사후 검증은 이렇게 실시되었다라는 것 정도 제가 코멘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승용차, 자동차, 기타 부품으로 해서 이제 한미 FTA에 적용받은 건데 8708.99HS 코드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SH 또는 BU 35%입니다. CBP 폼 28에서 14번이 난이 중요하죠. CBP 오피서의 메시지인데 다음과 같이 넘버링을 해서 소상히 자료를 요청했죠. 세부적으로 보면은 제품 도면부터 물품 명세, 그리고 HS 코드 6단위, BOM, 3번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자료, 부가가치 산출 시 적용한 원가 자료 등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CBP 오피서의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실무자들은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CBP 오피서가 뭘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 사후 검증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자 검증을 봤을 때 한국산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소명만 해주면 원산지 검증은 오케이 되는 건데 딱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물품은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구나. 딱 느낌이 와야 되죠. 그래서 해당 요청 서류를 보는 순간 그 CBP 오피서가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CBP 오피서의 메시지를 보고 그럼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다음은 저희가 앤서 시트라고 해서 퀘스천에 대한 앤서 시트라고 해서 표로 테이블을 한 건데요. 이거는 협정이나 지침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연간 저희 원산지 검증을 대응하다 보니 요렇게 CBP 오피서한테 대응을 해주면 그쪽에서도 이해하기가 쉽고 대응이 좀 쉽게 됐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퀘스천 CBP 오피서가 원했던 질문이 있고요. 거기다 앤서와 그리고 어태치먼트에 대한 시트 넘버링을 해서 소상히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CBP 오피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료 순서에 맞게 테이블을 해서 주면 그쪽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출 서류는 요것도 지침상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요건 몇 년 전에 서울세관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 거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대한 소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물품이 뭔지, 그리고 HS 코드 상품 분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원산지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결과 BOM까지 나타내 주면서 그 결과 우리 수출자는 이러해서 해당 물품은 한국산임을 판정을 했다라는 한 장의 소명서로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요 서류하고 앞에 나왔던 서류하고 동시에 제출될 수 있어야지만 CBP 오피서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서 어떻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되었죠. 확인되어가지고 검증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사점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수출자가 처음부터 원산지 검증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이 왔을 때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FM적인 어떤 준비 상태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폭 직물 제조업체인데요. 섬유 산업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섬유 대부분 얀포워드가 많죠. 얀포워드가 많은데 해당 사례는 왜 뽑았냐면 저희가 CB폼 28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보면 수입자를 통해서 수출자가 CB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데이트 오브 리퀘스트를 보면 여기 나와있지 3월 29일자인데요. 요 업체가 수출업자가 요 폼을 받은 날짜가 4월 한 중순쯤 좀 한 달 채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요 폼을 받게 됩니다. 자료 밑에 자료 수준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섬유산업 특성상 생산을 일지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요 자료를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는 수입자를 통해서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서류를 준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BP 오피서한테 추가 요청 사항이 온 건데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나머지 자료 제출 연장 기한 신청을 하면서 뭐 미비하지만 자료를 같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드백이 온 거죠. 뭐 영문 번역이 좀 미흡하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출 자료로 이제 소명 자료가 제출된 거죠. 뭐 얌포워드니까 얌포워드에 맞게 매뉴팩처링 된 프로세스를 같이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요. 뭐 생산 일지하고 이런 걸 요청했으니까 요거에 대해 영문이 병기된 자료도 같이 제출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섬유 직물 특성상 얌포워드 원사 기준 한국산이어야 되죠. 그에 대한 제반 준비 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처음부터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사후 검증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섬유산업은. 그래서 처음부터 수출하시는 분들은 섬유산업은 언젠가 사후 검증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후 검증에 대한 준비 자료를 처음부터 구비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세관이 검증이 나오게 되면 미비한 점 한두 개만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수입자를 통해서 CEP한테 자료 제출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속 동관 제조업체인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 CTH입니다. 요거는 보시다시피 오피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좀 자료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이제 느껴지시죠?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로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CEP 오피서는 자료 수준을 굉장히 높게 요청한 겁니다. 쭉 주요 자료를 보시면 뭐 BOM, CO 같은 걸 요청하기도 했지만 원재료 구매 생산 과정의 수출에 이르기까지 주요 단계 및 설명, 상세한 어떤 데이터를 다 요청한 겁니다. 즉 미국 세관 요청 자료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요. 일반적인 요청 자료 수준하고 상이하게 달랐던 거죠. 이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오피서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더라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알맞는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오피서한테 던져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도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요청한 제조 공정 단계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나타내 달라고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쪼개서 설명을 다 달아줬고요. 국내에서 제조된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 ERP를 구동 중에 있었는데 ERP상 한 러트버너, 원재료 러트버너를 지정을 해서 각 단계별로 제조 공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예시적으로 나온 것처럼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제조된 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줬던 거죠. 그리고 가끔 실무자들께서 문의가 오세요. 자기들은 3번 변경 기준인데 BOM 제출할 때 단가 제출이 조금 꺼려진다. 단가 블랭크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구성 비율로 나타내셔가지고 세관에 소명만 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 기준일 때가 단가가 중요한 거지 3번 변경 기준일 때는 단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업체도 동일하게 BOM 제출할 때 단가는 미공개를 했고요. 해당 구성 비율만 표시한 채 제출했습니다. 검증 결과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시사점 자체가 미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그 데이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국내에 없는 자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수출자하고 미국 세관이 협의를 해서 국내에 없는 자료지만 우리가 이런 자료로 소명할 수 있겠냐. 몇 번의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끝에 미국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충족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검증 대행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 제조업체인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도 CTSH 간단하죠. 그리고 요청 자료도 보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BOM을 봤더니 원재료가 한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BOM 자체가. 이러한 업체 같은 경우에 원산지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변경 기준인데 BOM상 원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가장 유리하게 가려면 원산지 포괄 항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죠. 한 20몇 개 정도 되는 원재료였는데 이 업체는 중간중간 비는 원산지 포괄 항서가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원산지 포괄 항서를 최대한 많이 받았고 국내에서 제조했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도도 가장 상세하게
나타내서 제출을 했어요. 그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 났고요. 여기서 시사점은 비오염상 원재료가 100개가 넘는 물품들이 간혹 있어요. 뭐 첨단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비오염상 원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또 원산지 결정 기준이 3번 변경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영내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국내에서 공급한 원재료는 최대한 원산지 포괄해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한국산으로 판정된. 그래야지만 나머지 역외산 물품에 대해서만 3번 변경 기준을 고려하면 되니까 최대한 원산지 포괄해서를 많이 받아라라는 것이 해당 사후 검증에 대한 시사점이었습니다. 뭐 간단한 지금 검증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뭐 세부적인 검증 대응 방법이나 만약에 검증을 뭐 요청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1380 저희 원산지 사후 검증팀으로 연락하셔가지고 대응 방법을 컨설팅 받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 실에서 컴팩트하게 이제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 단계지만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오늘 교육 다 들으셨잖아요. 처음에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검증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걸 보셨으니까 지금 자료는 없으실 겁니다. 없는데 지금부터 화면만 보시고 내가 만약에 12P 폼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사후 검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것부터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차피 추후에 편집하고 어떤 책자 형태로 편집을 한 다음에 사후에 배포될 예정이고요. 제목은 사후 검증 한 번에 해결하기입니다. 해당 매뉴얼도 직접 검증 위주로 지금 제작이 되었고요. 간접 검증은 뭐 어차피 아시다시피 주요 요청 서류도 직접 검증과 상이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 한미 FTA 기점으로 해당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례는 사후 검증 시작부터 종료까지, 결과 수령까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진짜 정말 본인들이 12폼 28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후 검증 시작입니다. 수입자, 수출자 직접 12폼 28을 수령할 수 있죠. 만약에 수입자를 통해서 12P 28을 수령했을 경우에 해당 28이 사후 검증을 시작한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당 폼에 베리피케이션이나 뭐 특혜 관세 적용일에 대한 어떤 문구가 있으면 그건 사후 검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2, 28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넘버링을 해놨는데요. 1번하고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 Date of Request라고 해서 자료 요청일입니다. CBP 오피서가 당신네들 사후 검증 하겠어라고 해서 자료 요청 이때 하니까 30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라고 한 날짜가 1번이고요. 자료 내용을 표시한 게 4번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우선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기한이 아까 좀처럼 촉박하다 아니면 기타 사유들로 해서 좀 이렇게 제출이 좀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는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되겠죠. 저희 나라 이제 간접 검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관에 기한 연장 신청서를 따로 내죠. 형식이 있잖아요. 따로 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한 연장 신청이 따로 뭐 형식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 저기 5번 상에 나와 있는 CBP 오피서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 연락처에 나와 있는 요 연락처로 메일이나 서면 등으로 해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게 되고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오피서가 인정을 해주겠죠. 그러면 뭐 20일이라든지 30일이라든지 그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해당 요거는 메일 내용은 제가 그냥 예시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뭐 합리적인 구체적인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CP 오피서한테 물어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전적으로 수입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뭐 웬만하면 연장 신청을 들어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진짜 기한 연장을 잘 하셔야 되는 게 CP 폼 28 뒷면을 보시면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30일 내에 그 자료 제출을 못하면 꼭 CP 오피서한테 연락을 하고 업무를 실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인즉슨 데드라인을 못 맞추게 되면 협정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Date of Request고요. 2번 항목은 검증이 대상된
대상이 된 품목을 나타내는 거고 3번은 12번, 13번은 나누려고 나왔는데 12번은 뭐 특수 관계인지 그리고 수익 가격에 가산 비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13번은 뭐 회사 소개 자료라든지 추가적으로 자료가 요청하는 게 있다면 CBP 오피서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14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청 자료의 목록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5번은 CBP 오피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부분이죠. CBP 폼을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이제 그 14번 란에 나와 있는 목록을 자료 데이터를 작성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물품, 수출하는 물품에 따라서 다 각양각색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요런 지금 회사 소개 자료, 원재료 명세서 등등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회사 소개 자료를 요청한다면 따로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딩을 위해서 제출하는 뭐 파워포인트라도 있을 거고 브로셔도 있잖아요. 영문으로 된 회사 소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쁘게 다듬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CP 오피서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수출자가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출자가 누구이고 만드는 물품이 뭔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BOM을 요청한다. 만약에 담당자분들이 제조업체를 영위하신다면 아마 대부분 BOM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조용 BOM을 보시다 보면 디스크립션이나 뭐 단가나 가격 같은 부분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FTA 전용 BOM은 해당 물품에 대한 HS 코드랑 오리진이랑 근거 서류에 대한 명칭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번 명령 기준이든 부가가치 기준이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그 항목 3가지 항목이 없다면 그 3가지 항목을 추가시켜서 가지고 BOM을 편집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 공정도인데요. 아까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공정도에 사진이 다 박혀 있었잖아요. 사진을 넣으라는 지침은 없어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사진을 넣어주는 것이 좀 더 신뢰성이 있고 국내에서 제조 가능한 물품이고 제조하였다는 물품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진을 넣어주고 각 공정별로 투여된 원재료 그리고 공정 단계에 대한 설명을 세분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는 어피데비스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거 적용되는 서류잖아요. 국내에서 적용되는 서류인데 이걸 왜 요청하냐. 국내에서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요런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판정해라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원산지 포괄 확인서상 공급 물품 명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품목 규격, 원산지 결정 기준, 그리고 충족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최대한 국내에서 공급한 원재료들은 포괄 확인서를 다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요것도 국내에서 적용되는 서류죠. 그렇다 보니까 한글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CBP 쪽으로 보내는 서류는 영문으로 다 병기가 돼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볼 거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라도 한글화되어 있는 문서라도 영문으로 다 병기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6번째 원가 자료인데요. 원가 자료는 이제 세번 변경 기준이 아니고 부가가치 기준일 때 많이 요청하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엑스워크 가격이 중요할 거고요. 다른 협정 같은 경우에는 FOB 가격이 중요할 겁니다. 코스트 데이터를 작성하기 이전에 해당 그 코스트 데이터가 나오기까지의 소명 자료는 다 반드시 있어야겠고요. 코스트 데이터를 한 장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원재료비가 얼마고 노무비가 얼마고 직간접비가 얼마고 프라핏이 얼마인지 세밀하게 나눠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FOB 가격 얼마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품목 분류 근거 자료. 요것도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HS 컨선이 있는 거, 코드에 대한 컨선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 관세평가 분류원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받으시라는 거죠.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통해서 회시를 받은 유권 해석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소명 자료로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자료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출하면 미국 CP 오피서가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장짜리로 간략하게 소명 자료를 작성하신 다음에 뭐 물품은 뭐고 HS 코드 품목 분류의 근거는 뭐고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렇고 비용임상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건데 그 결과 우리는 한국산임을 판정했다라는 소명서 한 장 넣으시고 뒷부분에 answer sheet for the question 해가지고 그 소명 자료에 순차적인 차례를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명 자료를 다 정리하고 준비하셨으면 미국 수입자 또는 세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출했으면 뭐 기한이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오피서가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피드백 내지 판정을 내릴 겁니다. 판정을 내리는 서류, 즉 통지서가 CBP 폼 29입니다. 대부분 FTA가 인정된다, 패스됐다라고 했을 때는 수입자를 통해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수출자한테 따로 뭐 통지를 안 하겠죠. 정상적으로 인정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협정이 배제됐거나 추가 자료 요청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폼을 가지고 수출자한테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될 겁니다. 28과 다르게 29는 요 세 가지 1, 2, 3에 대한 사항만 주되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is proposed라고 has been taken이라고 두 가지가 나눠 있는데요. is proposed는 이제 예비 결정입니다. 예비 결정.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소명 자료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소명 자료로부터 충분한 원산지 판정 근거를 얻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라. 아니면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을 때리겠다라는 결정이고요. has been taken은 최종 결정입니다. 협정을 인정했거나 아니면 아까 is proposed로 해서 예비 결정 결과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 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협정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이죠. 두 번째는 그 결정에 대한 액션으로서 A, B, C, D로 나눠가지고 관세율이 증가했거나 과세 가격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기타 사안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3번은 위에 대한 결정과 액션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 상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법적 근거랑 당신네들의 뭐 추가적인 관세율 같은 것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후검증 결과 이상 없음을 수령한 케이스입니다. 요 보면 has been taken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액션 보면 other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고 13번 나오는 상세 사유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인정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구가 항상 들어갑니다. verification revealed 해서 굿이 qualified 됐다고. 인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협정이 인정된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예비 결정을 수령한 케이스예요. 첫 번째 is proposed하고 체크되어 있고 액션 타입을 보면 late advance 돼 있죠. 그리고 other로 해서 밑에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요 밑에 지금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the good did not qualify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해당 그 물품에 대해서 협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사유를 쭉 설명해 놨습니다. 사유를 쭉 설명해 놨고 그 결과 만약에 20일 내에 네가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내지 않고 최종 결정을 맡게 된다면 세율이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상세 자료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우선 사후 검증이 진행됩니다. 우선 실무자분께서는 12폼 28을 딱 받았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 4, 5 단계에 걸친 어떤 항목들을 다 체크하시고 제출해야 될 자료를 14번 난 확인하시고 제출되는 서류를 다 준비하셨으면 시트에 맞게 목차랑 소명서 한 장씩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출 기한이 되게 촉박하다라고 하면 CFP 오피서를 통해가지고 자료 제출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 수령 부분은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20일 내에 추가 자료를 소명하면 되고요. 소명 결과 만약에 인정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제됐다면 반드시
만약 배제됐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수출자가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이의 신청 가야겠죠. 그럼 불복 절차는 반드시 리퀴데이션 절차를 거친 후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세액 심사 단계에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처음에 보셨다시피 원산지 그 검증 자체가 사후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리퀴데이션 단계 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액이 확정이 돼야지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구제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추징받은 관세액을 다 토해내시고 그 다음에 구제 신청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는 마치겠고요. 추가적으로 질의사항 있거나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청하신 그 관세 사안님 별로 업체별로 아까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관세별로 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